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프링 캠프 2017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이제 리액티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실 텐데요. 이 리액티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세스, 스레드, 그리고 넘블러킹 IO 뭐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부종민님께서 리액티브 여행하는 안내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종민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이번 세션을 맡게 된 부종민입니다. 저는 뒤에 들리시죠? 네, 저는 다음 시작 페이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현재 목차는 프로세스와 스레드 그리고 이제 자바 어싱크 AP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NIO 리액티브에 대해서 한 번씩 훑어보는 내용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주제를 잡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범위가 너무 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 멘붕에 빠져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고 걷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걷다가 일단 45분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흐름만 읽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프로세스와 스레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은 먼저 컴공 2, 3학년 때 OS 배울 때 좀 배우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듣는 내용인데 이게 안다고 하기에도 뭐하고 모른다고 하기에도 뭐한 약간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딱히 몰라도 저희 다 개발 잘 하잖아요. 프레임워크 때문에요. 그리고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면 이제 다시 또 이론 내용을 나오기 때문에 또 다시 잠자게 돼요. 네. 그래도 저희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개발자의 숙명이니까요. 먼저 스레드의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프로세스는 일단은 독립된 실행의 단위라고 보통 정의되어지는데 프로세스는 이제 과거적인 느낌의 프로세스와 현대적인 느낌의 프로세스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케줄러가 있는 OS가 있느냐 없느냐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과거의 프로세스는 일단은 CPU 자원이나 그 메모리 공간을 자기가 본인이 그 프로세스 자신이 독점해서 쓸 수 있었는데, 네. 그 현대적인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OS 레이어 윗단에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CPU 자원은 이제 스케줄러에 의해서 이제 정해진 시간, 타임 슬라이스라고 불리는 정해진 시간만큼만 프로세스는 동작할 수 있고, 그리고 메모리 공간도 자기가 메모리가 8기가짜리 메모리라 해서 8기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OS가 정해진 공간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래서 보통 메모리 공간을 다시 또 영역을 나누는데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힘 영역, 스택 영역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프로세스를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니까 프로세스는 한 개 이상의 스레드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 공간을 정의해 놓은 녀석을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이게 글만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머릿속에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장표로 표현해 봤는데요. 먼저 프로그램은 그 현재 실행되고 있지 않고 하드디스크나 이런 주격 장치에 있는 상태죠. 그래서 보통 컴파일되면 그 섹션 단위로 이제 컴파일이 되는데 파일에 섹션 단위 컴파일이 되는데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드 영역은 이제 CPU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0101 바이너리 덩어리들이 있는 코드 영역이고 데이터 영역은 컴파일 시점에 이미 그 인티저나 롱 같이 그 딱딱 그 범위가 크기가 정해져 있는 전역 변수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그런 것들을 컴파일 타임에 미리 영역을 확보해 놓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영역과 데이터 영역 같은 걸 컴파일로 미리 파일로 만들고 있다가 네, 그 프로세스로 런이 실행이 되면 OS에서 이제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 그리고 힙 영역과 스택 영역이 런타임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코드와 데이터, 힙, 스택 영역을 프로세스로 먼저 본다면 일단은 좀 더 이 내용을 딥하게 보겠습니다. CPU는 이제 램 주소를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가상 메모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가상 메모리는 일종의 프로세스를 가리키는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는데 페이징 테이블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가상 메모리를 통해서 이제 프로세스 간의 메모리 공간을 격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먼저 첫 번째 프로세스는 P1이라는 프로세스를 가리키고 있죠. 네, 프로세스는 이제 기존에 말했던 코드 데이터 힙 스택 영역을 보통 유저 영역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제어할 수 없는 OS 영역을 커널 영역, OS에서 쓰는 영역을 커널 영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프로세스 자신의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보통 x86에서는 4기가 정도에서 이제 1기가, 3기가 이렇게 나누는 걸 많이 예를 드는데요. 프로세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 T1이라는 회색의 동그란 구조체가 있는데 이 구조체는 리눅스를 예를 들면은 태스크 스트럭처라고 하는 구조체인데요. 이 태스크 스트럭처가 실제로 OS가 스레드라는 자원을 관리할 때 이 구조체를 이용해서 스케줄링을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는 이 태스크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가상 메모리를 통해서 항상 프로세스는 주소를 접근하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프로세스가 우측에 있는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을 침범할 수 없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이제 무슨 입세션 같은 거를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은 주소 참조하는 입세션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가지고 프로그래밍하는 것들을 보통 멀티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용어를 취합니다. 네. 그리고 프로세스 하나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프로세스 하나의 경우에 하나의 태스크 스트럭처가 있고 이제 코드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프로세스가 스레드를 하나 생성하게 되면은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 때 새로운 태스크 구조체를 만들고 그리고 태스크 구조체가 사용할 새로운 스레드가 사용할 스택 영역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스레드별로 하나의 자기들이 사용할 스택 영역을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그 스택 트레이스 할 때 함수들이 연결되는 과정이나 또는 그 로컬 변수들의 스코프 지정할 때 이 스택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힙 영역은 이제 스레드들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그리고 스레드 생성에 그 태스크 구조체와 스택 영역을 확보하고 기타 OS 자원들을 배분하는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프로세스 하나를 통째로 만드는 것보다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라는 이름도 지어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태스크들 간의 스레드 간의 힙 메모리 공간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어서 멀티 프로세스 모델보다 코드적으로 이렇게 코딩할 때도 편하고 그리고 성능적으로도 우세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를 멀티 스레드 모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태스크 스트럭처라는 구조체를 이용해서 OS는 그 스케줄링을 하게 됩니다.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서 스레드와 스레드가 교체되는 그 과정을 콘텍스트 스위칭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거를 장표로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 먼저 스레드 큐가 있고 스케줄러는 이 스레드 큐를 바라보고 스레드가 있는 경우 CPU에게 그 스레드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겠죠. CPU에서 스레드가 동작하고 있고 특정 타임 슬라이스, 특정 시간이 지나면은 OS는 CPU에서 기존 스레드를 반납시키고 새로운 스레드를 CPU에게 동작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콘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죠. 근데 콘텍스트 스위칭 과정에 약간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타임 슬라이스 정해진 타임 슬라이스가 지나면 일단 자기의 상태를 복원해야 됩니다. 그 CPU 구조를 보면 레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뭐 그 어느 명령까지 실행되는 IP라든지 뭐 데이터 영역 그리고 어떤 하드웨어적인 플래그에 대한 플래그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레지스터 정보들인데 이 정보를 그 메모리 영역에 다시 백업을 해놔야지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자기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정보를 상태를 저장하고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녀석이 CPU 자원을 사용하기 전에 이제 복원을 해야지 다시 CPU 자원을 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CPU 자원을 좀 사용 못하는 이런 텀이 있죠.
그래서 그 콘텍스트 스위칭이 많이 발생되는, 그러니까 스레드가 많은 콘텍스트 스위칭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그 시스템이 많이 느려지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콘텍스트 스위칭 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프로세스 모델과 멀티 스레드 모델에서 태스크 스트럭처 구조체를 가지고 스케줄링 하는 건 똑같지만 리눅스 기준입니다. 근데 하드웨어적으로 캐시 레이어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냐면 먼저 CPU과 램 영역 사이에서 그 I/O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인풋 아웃풋이 일어나죠, 메모리에 대해서. 근데 그 과정이 생각외로 깁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CPU 한 사이클을 1초로 본다면은 메인메모리 액세스하는데 6분이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CPU를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 L2, L1, L2, L3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서 캐싱을 앞에 두죠. 캐시 메모리는 램에 비해서 뭐 아주 작은 용량이기 때문에 용량이라서 그 용량이 적죠. 근데 일단은 스레드에서는 힙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실제로 스레드 같은 프로세스 내에 스레드가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도 그 캐시에 데이터가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프로세스 모델에서는 그 서로 메모리 공간을 쉐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이 캐시를 그냥 리셋해 버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멀티 프로세스 모델로는 좀 속도 이슈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멀티 스레드가 역사적으로 이제 점점 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단점으로는 하나 있는 게 그 최근에 크롬 같은 경우에는 탭마다 프로세스로 만들어 놓는데, 왜냐하면 스레드는 이제 메모리를 같은 공간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이프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난점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프로세스 모델로 해서 크롬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일단 속도가 먼저 우선인 컴퓨터 세계에서는 멀티 스레드 모델을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스레드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스레드 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스레드 풀이란 개념은 스레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재사용하는 건데, 왜 재사용하냐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일단 비용입니다. 스레드를 만들려면은 OS에게 스레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OS는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하고 스레드를 만들어 주는데요. 결국에 스레드에서 동작하는 거는 시스템.out.println에 출력 하나 한다고 하면은 너무 그거는 그 오버헤드가 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레드 풀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미리 스레드 풀을 만들어 놓고 그 스레드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보통 이런 개념이겠죠. 6개의 스레드를 만들어 놓고 풀에 가둬놓고 스레드 요청을 하면서 코드를 던집니다. 그러면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에서 적절히 코드를 실행하겠죠. 근데 한 번에 많은 코드들이 들어와서 스레드 풀이 꽉 차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스레드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스레드 풀 앞단에 매니저와 큐를 놓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는 먼저 스레드 큐에 쌓이고, 쌓인 코드는 매니저에서 사용 가능한 스레드를 찾아서 그 해당 코드를 어사인하고 스레드 풀에서 동작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 스레드 요청이 들어와도 매니저는 적절하게 할당을 하고, 할당 못하는 것들은 큐에서 대기시키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스레드 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태까지는 OS 레벨에서 제공하는 스레드의 일반적인 얘기였고요. JVM에서의 스레드는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또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JVM은 자바 버추얼 머신 약자죠. 네. 일단은 머신인데 앞에 버추얼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먼저 하드웨어 자원은 OS가 추상화를 했고, 그리고 하드웨어 OS 자원을 추상한 자원을 다시 또 JVM이 추상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추상화 레이어가 생길수록 오버헤드가 생기는 거죠. 네. 그 오버헤드가 어떤 걸까를 살펴보면요. 네. JVM 인터널 예제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지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렵고, 그 자바 인터널이라고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이 장표가 보이는 설명이 있는데 한번 그 JVM 내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JVM 스레드에서는 한 레이어가 더 있기 때문에 여기 빨간 표시한 것처럼 이제 스레드 생성할 때
JVM에 랩핑하는 부분 비용과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비용이 2차적으로 두 배로 들게 됩니다. 두 배는 편이 아니라 더 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는 이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바가 느리다고 해서 직접 C로 개발하는 경우도 많았죠. 네. 자, 그러면은 이런 비동기 지식을 바탕으로 자바에서는 어떤 식으로 비동기 코드를 만드는지 이번 장에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혹시 말이 너무 빠른지 체크 좀 가능할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비동기가 필요한 상황은 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두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CPU 익스펜시브, 다른 하나는 이제 IO 블로킹 상황인데요. 먼저 CPU 상황을 많이 사용한 때에는 하나의 코어에서가 아니라 여러 코어에게 다 위임을 해가지고 병렬적으로 처리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IO 블로킹 상황은 보통 그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같은 자원들은 이제 CPU의 클럭 속도보다 많이 느리기 때문에 일단은 CPU는 대기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스레드는 자원 낭비하기 때문에 IO 블로킹 상황도 스레드 자원의 그 비동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제가 개발할 때는 IO 블로킹 상황을 비동기 코드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시작 페이지에 특정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채널 서비스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채널 서비스에서는 뭐 간단한 레이아웃인데 실제로는 저희 쪽 DB에만 있는 정보가 아니고 외부 리퀘스트를 많이 때려야 되기 때문에 외부 API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그래서 이런 API들을 순차 콜로할 경우에는 답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리스폰스가 1초가 넘어버리고 이러면은 클라이언트도 많이 화가 날 거고요. 그래서 비동기 코드를 쓰자라고 판단을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통신을 숫자적으로 한다면은 얘기를 한번 장표로 보면은 먼저 첫 번째 API를 호출을 하고 API가 1초 동안의 응답이 없을 때에는 그 1초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두 번째 API가 1초 동안의 응답이 없고 기다리고, 세 번째 API가 1초 동안 응답이 없고 기다리고, 이게 반복되면 3초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코드를 비동기로 바꾸게 된다면 먼저 호출하게 되고 새로운 스레드가 생겨나게 됩니다. 서브 스레드들이 생겨나면서 서브 스레드는 각각의 다른 콘텍스트에서 API들을 호출을 하겠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호출하고 개별적으로 응답을 다 받은 다음에 병렬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3초가 걸릴 작업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바 비동기 API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바 비동기 API에서 가장 기저에 있는 것은 이제 스레드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 클래스는 스타트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새로운 스레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스레드는 런어블 인터페이스에 구현된 런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코드를 잠깐 보면요. 먼저 메인 스레드에서 스레드를 하나 만들게 되죠. 그리고 만든 스레드 객체가 스타트를 하게 되면 새로운 콘텍스트에서 스레드가 생성이 되고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런 메서드가 새로운 스레드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제너럴하게 얘기하면은 먼저 JVM 인스턴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맨 처음 저희가 만나는 메서드는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메서드죠. 이 메서드도 역시 그 JVM이 할당한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메인 스레드라고 부르고요. 메인 스레드는 현재 어떤 동작을 하는지 좀 표시를 해보면은 메인 메서드, 그리고 스타트 메서드, 그리고 프린트 LM 메서드를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새로운 메인 메서드가 만든 서브 스레드는 런어블 인터페이스의 런 메서드가 이제 엔트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런 메서드를 통해서 println get API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동기 코드가 좀 쉽지 않은 거는 그 전에 먼저 메인 스레드가 지금 이 과정을
그 도시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플로우를 보면은 메인 메소드가 스레드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하고 결과로 인해 새로운 스레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메인 스레드와 서브 스레드는 서로의 영향력이 없이 독립적으로 별개의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비동기 코드가 어려운 점은 실행 순서 흐름을 좀 놓치기가 쉬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게 하나의 파일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거죠. 얘는 여기서 실행되고 얘는 여기서 실행된다. 이런 식으로요.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코드 흐름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동기의 결과값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러너블 인터페이스는 보이드 타입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비동기 작업 후 결과값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이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객체는 JVM의 힘 영향에 저장되죠. 그리고 아까 프로세스 일반 얘기할 때 스레드끼리는 힘 영향을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마찬가지의 내용이 여기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맵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객체는 힙 메모리에 들어갈 수 있고, 콘텍스트가 서로 다른 메소드이지만 서로 같은 힙 메모리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맵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서브 스레드가 맵에다가 AP라는 키로 리절트를 넣게 됩니다. 자, 근데 시스템.out.println에서 맵의 get API를 보면은 제가 원했던 위에 리절트의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시점에서는 널입니다. 왜냐하면은 서브 스레드와 메인 스레드 간에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브 스레드가 끝나고 결과값이 어사인 돼야 그 메인 스레드의 맵의 값이 있는데 실제로는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브 스레드가 끝나기 전에 이미 메인 스레드가 저 맵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들 간의 작업에 동기화 이슈가 필요합니다. 순서를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의 웨이트와 노티파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동기화 이슈를 해결하고 있고요. 구현은 간단합니다. 먼저 맵에서 널이 나온 경우 지금은 이제 서브 스레드가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메인 스레드는 자신을 웨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 스레드는 작업을 다 끝내고 맵의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메인 스레드한테 일어나라고 노티파이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맨 하단에 시스템.out.println 문이 실행이 되고 맵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들이 복잡해지고 노티파이를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메인 스레드는 노티파이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스레드는 절대 동작할 수 없는 거죠. 블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프로그래밍 할 때 되게 웨이트와 노티파이를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은 많은 버그의 온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점점 추상화 레벨을 씌우지 않습니까? 더 추상화된 기술이 퓨처입니다. 퓨처를 살펴보면 퓨처는 인터페이스고요. 보통 겟과 이지돈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겟 메소드를 호출하는 그 과정에서 아까 전에 웨이트와 노티파이 해가지고 데이터 스레드 간의 동기화 이슈를 했던 거를 이 겟 메소드 하나만으로 블록되고 노티파이 되는 거를 한 번에 해주는 마법의 메소드죠. 그리고 퓨처 태스크라고 하는 퓨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구현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존의 러너블은 보이드 타입이기 때문에 새로 콜러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콜러블은 리턴 타입이 있는 형태입니다. 콜 메소드로 호출하죠. 그 구현한 예를 보면요. 먼저 콜러블을 만듭니다. 콜러블을 만들고 스레드에서 동작할 행위들에 대해서 보통 콜백이라고 말하죠. 행위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스레드 일반에서 배웠던 스레드 풀을 자바에서도 이스큐터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큐터 중에 단 하나의 스레드만 가지고 있는 이스큐터를 만들었고요. 그 이스큐터를 통해서 콜업을 구현체를 서브밋하면은 바로 퓨처 객체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 서브 스레드와 상관없는 상황이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 서브 스레드의 그 동기화 이슈를 완료를 해주냐면은 퓨처 킥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서는 이제 서브 스레드가 완료가 되지 않는 이상은 블로킹되고 있다가 서브 스레드의 동작이 다 완료되면 블록을 해제하고 이 다음 시스템 아웃.println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퓨처가 JDK 1.5 찾아보니까 2004년도에 배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사용된 개념인데, 네, 그 10년 정도, 그러니까 10년 이상 잘 사용했다고들 예전 선배 개발자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가. 퓨처만으로도 참 좋긴 한데, 그리고 또 비동기 개발도 해보고 그런데 이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 느낀 점은 이제 스레드를 직접 사용하는 것 자체는 이제 아까 말했던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비동기 코드라는 거는 정말 그 제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측면도 많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퓨처는 단일값만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복합적으로 뭐 A 작업이 끝나고 B 작업이 끝나고 C 작업이 끝나는 이제 그 태스크 간의 이중성 있는 작업을 구현하기엔 또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스레드 풀에 대해서도 막상 사용해 보니까 이해가 필요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보면은 그 스레드 풀에서 스레드가 아예 다 꽉 찬 상황, 스레드 풀이 풀된 상황에서는 이제 큐에 계속 이제 태스크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 스레드 풀에 있는 작업들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인 경우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 큐에 있는 게 응답이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래프를 한번 넣어봤는데 Y축은 응답 시간으로 보면 되고 X축은 그 비동기 스레드의 개수라고 보면 됩니다. 요청 개수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이제 300 리퀘스트까지는 그 잘 처리하다가 300 리퀘스트 이후부터는 갑자기 급격하게 응답 시간이 늦어지죠. 네, 이게 스레드 풀을 사용하면은 그 오래 걸리는 작업인 경우에는 점점 큐에 쌓이면서 응답 시간이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래픽이 폭죽하는 상황 같은 경우에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는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제가 잘못 사용한 스레드풀 경험인데요. 뉴캐시드 스레드풀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아까 익스큐터스에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데요. 이 녀석의 성격은 스레드풀에 처음엔 스레드가 없다가 요청이 있으면 그때 스레드 생성시킵니다. 생성을 시키는데 바로 없애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 사용량이 없으면은 스레드를 자원을 할당하고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해주니까 좋네라고 생각에 그냥 사용했는데 이게 보통 이제 하나의 리퀘스트를 하게 되고 이제 I/O 때문에 또 새로운 스레드를 또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를 때리게 되죠. 그럼 보통 하나의 작업에 8개의 스레드가 필요한데 뉴캐시드 스레드풀하니까 얘가 리퀘스트가 갑자기 폭증하는 순간에 그 서버 자체 스레드가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막 2,000개가 넘어버리는 이런 스레드가 서로 CPU 자원을 경쟁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 서버가 확 느려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스레드풀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픽스돼서 쓰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앞에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데요. 일단 앞에 문제 중 첫 번째는 퓨처는 단일 작업만 처리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단일 작업을 처리하는 방법은 JDK 8에서부터 컴퓨터블 퓨처라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전에 일스너블 퓨처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요. 컴퓨터블 퓨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의존성이 있는 거를 퓨처에서 해결하려면 이런 식으로 콜백 네, 콜백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드에서는 그 하단에 get 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또 스레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스레드를 되게 불리하게 사용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컴퓨터블 퓨처를 통해서 스레드 자원을 좀 아껴서 쓰고 그리고 의존성 문제를 콜백 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데 컴퓨터 퓨처는 일단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컴플리터블 퓨처 클래스이고 이 클래스는 두 가지 인터페이스를 구했는데 기존의 퓨처와 그리고 컴플리션 스테이지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죠. 이 컴플리션 스테이지라는 인터페이스 때문에 컴퓨터 퓨처가 퓨처 스테이지 좀 끝판왕의 이름라고 불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뭐 간단한 사용법으로는 컴퓨터 클래스이기 때문에 바로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이 객체는 이 밑에 다른 스레드에서 먼저 get을 하게 되면 기존의 get은 블로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블로킹이 해제되려면은 다른 서브 스레드에서 컴플리터블 퓨처에 가지고 있는 컴플리터블 메소드에 값을 어사인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컴퓨터 퓨처의 작업은 끝나고 이 블럭이 해제되고 다음 라인 넘어가는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뭐 단일 밸류이기 때문에 컴퓨터 퓨처의 장점을 잘 못 느끼는데 먼저 컴퓨터 퓨처는 자바 8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자바 8의 퓨처의 람다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명 메소드라고 불리는 이 부분을 람다로 표현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줄일 수가 있죠. 네, 그 코드 라인 수가 뭐 줄어드는 게 뭐가 좋냐는 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유지보스 차원이라든지 그 버그 그 코드 가독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저는 더 안전한 코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람다 표현식 같은 피처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간의 순서, 아까 계속 지적했던 퓨처의 문제점을 태스크 간의 순서를 컴퓨터 퓨처에서는 쉽게 풀었는데요. 먼저 hello case use라는 글자를 어사인하게 되면 컴퓨터 퓨처가 컴플리트하게 되고 then apply라고 하는 명령어, 지금 체인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리고 then apply 뒤에는 이제 이 앞단에서 컴플리트된 행위 값을 가지고 네, 콜백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then apply 맨 마지막에 get 그러면 이제 네, 결과값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바 8 피처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람다만으로도 좀 버거스하다면은 좀 더 줄일 수 있는 메소드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 쪽에서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이는 조합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퓨처를 서로 이렇게 합치는 거죠. 조합을 해서 네, 그래서 먼저 컴퓨터 퓨처 3개를 만들었고요. 각각 컴퓨터 퓨처는 헬로우와 케이스 유지 느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퓨처 첫 번째 컴퓨터 퓨처에 그리고 두 번째 컴퓨터 퓨처에 조합을 하고 이 둘의 각각의 작업이 끝나면은 둘의 행위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행위를 명시해주고 마지막으로 get하게 되면은 hello case use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이제 자유로운 표현을 코드에서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텍스트 변경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뒤에 보시면은 어싱크라고 되어 있는 메소드가 있는데 기존에 그냥 then apply 하게 되면은 같은 스레드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어싱크라는 메소드들은 특징은 새로운 스레드에서 동작시킬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main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보면 포크 조인 프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컴퓨터 퓨처는 좋아요. 좋고 편해요. 근데 좀 더 뭔가 깔 걸 찾아보면은 뭐냐면은 얘도 싱글 밸류의 콜백 형태예요. 근데 여러 개 콜렉션 같이 여러 리스트나 이런 데이터들을 한번 놓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토비님께서 발표하시는 비동기 쪽에서 리액티브 스트림 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NIO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풀지 못한 상황이 뭐냐면은 스레드 풀이 나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이거를 좀 서킷 브레이커 패턴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고 뭐 서버를 많이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근본은 똑같죠.
네. 그러면은 스레드 풀로 못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논블로킹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논블로킹은 이제 자바에서는 NIO 패키지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NIO는 그 JDK 1.4에 처음 나타나게 되고 1.7에서 NI2라는 곳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NIO의 문서를 읽어보면은 New IO의 약자입니다. 그 말의 말은 이 밑에 두 가지를 좀 함축하고 있는데 네이티브 IO 그리고 논블로킹 IO. 기존과 더 좋아졌기 때문에 New IO겠죠. 네이티브 IO 잠깐 설명드리면은 기존에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JVM 메모리 공간에 있는 힙에 카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피한 걸 가지고 다시 핸들링을 해야 되고 그런 방식인데 네이티브 IO 말 그대로 그 원래 있는 네이티브 있는 데이터를 바로 접근해 가지고 핸들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JVM 힙에 카피할 문제가 없고 카피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훨씬 월등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볼 논블로킹 IO 부분입니다. 네, 그 자바 NIO 채널스라고 하는 패키지에 이 개념을 사용할 수 있고요. 주요 개념은 셀렉터와 채널 그리고 이런 핸들링하는 핸들러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키를 가지고 있는 색깔로 키를 나눴는데요. 클라이언트들만의 키가 있고 클라이언트들은 예를 들어 소켓 통신을 하겠습니다. 소켓 통신을 하게 되면 서버에 셀렉터에 붙을 수 있는데 붙는 그 단위는 이제 채널마다 하나씩 할당이 됩니다. 클라이언트마다 채널이 하나씩 할당이 되고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를 받은 셀렉터는 순차적으로 핸들러한테 동작을 시키고 핸들러는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 완료된 결과를 리스폰스 해주는 이런 작업이죠. 그 기존에 스레드 하나당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를 태웠던 작업에 비해서 논블로킹 방식을 사용하면은 이 핸들러 부분에 스레드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스레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논블로킹 IO를 지원하기 위한 이제 또 웹 프로그래밍에서 서블릿 쪽에서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서블릿 3.0에서 어싱크 서블릿이라고 있는데 얘는 그냥 단순히 스레드 관점이기 때문에 논블로킹하고는 별개고요. 그 서블릿 3.1에 논블로킹 IO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메소드들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실전 저희가 서블릿에 뭐 2개 뭐 서비스 뭐 이런 거 직접 서블릿 코드를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스프링 MVC에서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데퍼드 리절트라는 녀석으로 이것을 구현할 수 있고요. 코드 예전에 좀 만들어 놨는데 맨 뒤로 돌릴게요. 혹시 그것 때문에 뒷얘기 못할 수 있어가지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스레드에 대한 개념, 뭐 컴퓨터 퓨처 그리고 NIO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서버 자원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모자란 게 있어요. 예, 그러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리액티브에 대한 코드를 설명드린 게 아니라 그 의문점을 같이 공유하는 장입니다. 뭐가 모자랄까요? 일단 컴퓨터 퓨처나 논블록 방식의 공통점을 보면은 항상 이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되고 그걸 대해서 콜백을 하고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죠. 네. 컴퓨터 퓨처에서 컴플리트에서 컴플리트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그러면 이제 then apply 콜백에서 그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고 이거 보면은 이벤트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벤트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이벤트는 뭐냐? 위키를 보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감지되고 처리될 수 있는 동작이나 사건 이렇게 되는데 보통 자바스크립트로 온클릭 메소드 호출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네, 뭐 어떤 키보드 누르는 작업이라든지 어떤 이벤트들이겠죠. 근데 이벤트 프로그래밍을 보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과 비교가 되긴 하는데 동일선상 아니라서 일단 절차 지향은 이렇게 순서가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벤트는 순서라기보다는 어떤 이벤트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코드를 만드는 약간 다른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좀 패러다임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 쪽에서의 그 패턴을 보면은 보통 이벤트 소스가 있고 그리고 이벤트 소스가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그 이벤트를 리스너가 대기하고 있고 그 대기한 것을 적절히 핸들러가 처리하는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이런 다이어그램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투수와 타자가 있습니다. 투수는 공을 던지고요. 타자는 공을 치죠. 근데 이 과정에서 투수는 소스, 이벤트 소스, 그리고 공을 이벤트, 그리고 타자는 이제 이벤트 리스너 또는 그리고 핸들러 역할을 동시에 하는 녀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벤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먼저 하드웨어적으로 보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하드웨어적으로는 과거에 PIO 방식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뭐 네트워크 카드에서 데이터가 주격 장치에 올리려면 CPU를 항상 타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CPU 자원을 못 쓰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DMA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카드가 주격 장치에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접근해서 데이터를 다 전송하고 주격 장치에 데이터가 다 올라가면은 그제서야 CPU한테 나 완료됐다는 인터럽트를 보내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이 시그널 자체도 이벤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블릿 개발할 때에도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것은 이제 톰캣은 거기에 맞게끔 리스폰스를 주겠죠. 네, 이 과정에서도 이벤트,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이벤트 소스, 그리고 이 리퀘스트를 이벤트, 그리고 톰캣을 리스너 핸들러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벤트적인 상황에서 이벤트적인 상황에 있는데 우리는 뭔가 좀 이거를 다시 또 프로그래밍, 기존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절차형으로 다시 풀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이벤트를 이벤트로 처리해버리면 쉽지 않을까? 라는 걸요. 약간 좀, 네. 그리고 찾아보니까 리액티브 프로그래밍도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의 한 축이더라고요. 서브셋이죠. 네. 그래서 이벤트 프로그래밍으로 그 잘 추상화된 API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리액티브 스트림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또 API였고 그리고 옵저버, RxJava, 리액터, 뭐 플로우 그리고 아카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보겠더라고요. 네, 다 대기하고 리스폰스하고 대기하고 그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웹개발 쪽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뭘까? 를 보면은 스프링 5의 MVC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카 HTTP라는 것 볼 수 있고 버트X에서 웹 지원하고 플레이 프레임워크 지원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플레이 프레임워크가 성능적으로 많이 좋아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스칼라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부적으로 NIO 쓰고 이벤트 드리븐 하고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거 공부해야 되고 뭘 공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기술 스택에 대해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특히 뭐 노드를 한다고 하면은 전 밥벌이를 자바로 하고 있는데 노드 하다가 자바 하면 또 문법이 섞이고 다 까먹고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범위를 좀 좁혀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제 익숙한 자바하고 그리고 밥벌이인 스프링이죠. 그리고 이제 핫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 선택지는 리액티브 스트림스라는 것과 리액터 그리고 스프링 5의 MVC로 범위를 좁힐 수가 있어요. 훨씬 나이스해지겠죠. 그리고 저희가 공부할 분량도 줄이고 성능도 부르는데 또 마지막으로 또 다른 기존의 다른 모습으로 또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논블록 얘기 많이 했으니까 백프레셔라는 얘기를 할게요. 저도 처음에는 뭐 리액티브 스트림 얘기할 때 백프레셔, 여가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네, 몇 달 동안 그냥 뭐야 하면서 관념적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좋다 이런 것만. 근데 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백프레셔 밸브라는 녀석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이런 녀석이더라고요. 어떤 녀석이냐면은 처음에는 이 스프링 때문에 이렇게 항상 닫혀있는 밸브예요. 그러다가 물이 강하게 들어오면 스프링이 그 물의 힘을 못 이겨서 위로 밀리고 물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거죠. 보통 어느 때 사용하냐면은 그 중력 때문에 위에 물이 있고 파이프로 연결되고 밑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흐르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때 평소에는 막아놨다가 펌프로 물을 제어하고 싶을 때, 밀어내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중력의 힘만 버텨낼 수 있는 네 그런 게 필요한데 그때 이런 백프레셔랑 같은 거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말이 더 어렵네요.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닫혀 있다가 물이 흐르면은 물의 흐름을 못 이기면 스프링이 뒤로 밀리고 예, 물이 지나가고 이런 형태인데 이 개념을 보면서 조금 그 서킷 브레이커 패턴이라는 녀석하고 좀 연관성을 느끼더라고요. 서킷 브레이커 패턴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냥 API 서버가 콜을 했는데 해당 서버가 죽으면은 그러면은 다음에 또 계속 콜하면 그 서버한테 부하가 계속 가잖아요. 저희도 리스폰스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 죽은 거 알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리스폰스 안 보내고 좀 한참 있다가 다시 또 살았나 한번 핑 때려보고 다시 리스폰스 보내보고 이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패스트 페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빨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과 비슷하게 스프링 MVC에서도 내부적으로 리퀘스트가 뭐 자기가 처리할 수 있을 리퀘스트 내용은 그냥 수용을 하다가 갑자기 트래픽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 처리할 수 없는 트래픽을 계속 물고 있는 것 자체도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 서버 처리할 수 없다라고. 네.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처리할 수 있는 양만 적절하게 처리하는 스프링 MVC 이번에 5에 이 백프레셔 기능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와 그리고 더 나은 성능과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리액티브를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시간이 네 코드시어는 제가 여기 예제를 한번 넣어놨거든요. 네, 이 예제 부분을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Q&A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없네요. 네, 조금 빨리 진행한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